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의 오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땜빵 전문 서영석입니다. 사실 국민라디오 월요일부터는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살아났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방송하는 데 많죠. 저도 아침에 라디오 비평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또한 이 땜빵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방송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강윤의 오늘 더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첫 순서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입니다. 조간 브리핑에 비해서는 좀 부실한 석간 브리핑입니다. 자, 부실 김용민 국장 나오셨습니다. 대충 하는 브리핑입니다. 저녁은 그냥 대충 합니다. 근데 원래 석간신문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또 석간신문에서 인용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한다고 해서 석간이지. 석간에는 솔직히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진짜 못 보지. 문화일보가 있고 헤럴드 경제가 있고 그나마 내일신문이 있는데 내일신문 정도가 봐줄만 합니다만은 내일신문은 속보 경쟁 이런 건 안 합니다. 네. 분석과 비평 중심이니까. 분석과 비평. 그리서 인용할 만한 거리도 못 되고. 그래서 석간에는 정말 볼 게 없어요. 예. 자, 석간 첫 뉴스.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김영한 항명, 불통신년 회견, 네. 김무성 수첩바동 등 후폭풍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5%로 폭락했다면서요. 35%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고정 지지자들 빼놓고는 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60대 이상은 여전히 62%인가 지지하더라고.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종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편에 시청률이 올랐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매력이 없으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상당히 좀 근검절약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예, 또 아무래도 월급을 어디서 받아오는 그런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보신다고 한들 이렇게 구매력을 가진 세대가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에는 광고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내용부터 보시죠.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 가까이 급락한 35%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높아진 55%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20%인가요? 네. 20%가 아니죠. 10%.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 정도는 55, 35 하면 90%죠. 나머지 10%입니다. 네. 10%는 현재로서는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50대와 TK도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 최초로 50대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 43, 부정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긍정 62, 부정 27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할배들 참. 예.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 역시 부정 46, 긍정 44로 사상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생활 수준별로도 전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높았던 하층에서도 부정 43, 긍정 40으로 부정이 앞질렀습니다. 최고 소득층인 상중상에서는 부정 61, 긍정 33으로 부정평가가 거의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참, 그것도 좀 아이러니예요. 예.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3, 정의당 4, 기타 정당 1, 의견 유보 없음 이건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통상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보수적인데 35%까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은 뭐 이래저래 뭐 정권으로서는 비상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뭐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에도 나왔는데 소개를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요. 예. 예, 새누리당 지지율은 43%인데 박근혜 긍정 지지율이 35%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앞으로 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레임더까지 예견할 수 있는. 예. 네. 아주 흥미진진한 조사고 아까 그 중에서 진짜 참 가슴 아픈 것은 예. 하층민들, 네.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예. 그쪽에서 43대 40으로 물론 이제 부정평가가 더 앞서긴 합니다만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혜택을 받는 상층 소득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이건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예. 결국은 잘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잘해준다 손 치더라도 박근혜를 지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 예.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있는 현실.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환경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뉴스를 접하는 게 방송 뉴스 아니면은 뭐 요즘 신문은 많이 안 보니까 그건 뭐 제치고요. 방송 뉴스 아니면 뭐 아파트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지나가는 연합뉴스 한 줄 기사. 이게 사실 그분들이 뉴스를 접하는 전부란 말이죠. 사실 이게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 이게 다시 구조적인 문제고 정권 차원의 무성의의 문제인데 이걸 뭐 보도해주고 짚어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저소득층은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자연스러운가 보다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이런 와중에 뭐 그냥 반대만 하는 야당만 보면은 쟤네들은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데 뭐 도와주는 것도 없이 저렇게 반대만 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돌아서면 무섭죠. 그 정권 끝장난 겁니다. 예. 근데 뭐 43대 40이면은 설설설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43%가 박근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제 박근혜도 끝장날 때가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예. 이상돈 중앙대 명예훼수가 김무성 수첩 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K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인데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의 철학이랄까 방향 또는 국가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정치공학적인 관심사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파워게임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질문 말씀이냐라고 되물으니까 이상돈 교수 그렇죠. 그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음종환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자신을 상종 못할 인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 이상돈 교수는 언론 보도로 들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오간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고 개의치 않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음종환이 나쁜 XX한. 나이 새끼야, 네가 주동안이 잘했다고 말을 함부로 놀려? 뭐 그런 얘기하겠어? 너 여기 나와 현피 뜨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상돈 교수가 알긴 안 해. 예.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보니까 거의 뭐 양아치들이구만. 쓰레기 뭐 이런 표현 썼겠죠. 뭐.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그런 양아치들이 대한민국을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주름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양아치 정권이지. 뭐, 근데 정상적인 정권이에요? 저는 사실 이상돈 교수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범부들도 말이죠. 지난 대선 때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이 양반 청와대 들어가면 이 나라가 완전히 환관 정치로 그야말로 득세할 것이다. 환관 정치를 예견한다는 게 뭡니까? 그 지도자가 우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매하다는 얘기죠. 예. 환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우매한 지도자지 환관 정치를 즐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시황의 바보 아들 호해 시절에 예. 환관 조고가 예. 지록 위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중앙대 명예교수 우리 이상돈 교수께 말입니다. 전 묻고 싶습니다. 몰랐어요? 아니, 뭐, 이상돈 교수한테만 얘기를 해요? 김종인 아니, 뭐, 수석한테도 물어봐야지.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당신들 진짜 경제민주화하고 말이야. 복직을 할 줄 알았어? 그 사기라는 거 몰랐단 말이야? 예.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준석이야 뭐 사회적 경험이 일천하고 뭐 연령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젊다 보니까 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를 수 있죠. 예. 박근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이상돈 교수 그리고 김종인 씨 못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실속도 없어요. 이래놓고는 또, 친박들한테 말이죠. 무슨 저기 상종 못할 인사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보면은 재밌어요. 예. 이상돈 교수는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예. 이 박근혜 도저히 이거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예. 그에 반해서 김종인 전 수석은, 예. 이제 쏘곤 뒤비지고 있지만은, 아예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얘기는 하기 싫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예. 그랬더니 음종환이 하는 얘기가, 예. 이상돈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 예. 그리고 김종인은 같이 하고 싶은 분. 예. 그러니까 지들 욕하면은 상종 못할 인간이고 예. 욕 안 하면은 같이 하고 싶은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진짜. 이런 생양아치들이 어디 있어. 삼룡이 진짜 이 B급도 이런 B급이 없습니다. 네. 거의 D급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B는 무슨 D입니까? F도 완전히 F가 한 5개쯤. 예.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바보스러운 양아치 같은 인간들 곁에 둘러싸여 있었을 되겠습니까? 네. 정말 김재규의 심정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존경한다가 존나 경멸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또 얘기도 있어요. 진짜 나 김재규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김재규가 오죽했으면은 각하 이 부르지 같은 인간하고 정치를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하면서 차지철을 총을 쏴버렸잖아요. 네. 차지철이가 바로 부르지 같은 인간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넘어가죠. 예.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예. 자, 1심에 이어서 2심도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온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그 판결 내용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무죄로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판결을 인용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이렇게 말이죠. 자, 참 이와 관련해서 2심의 김상환 부장판사. 거의 차장급 아니겠습니까? 차관급. 네. 이 김상환 부장판사는 상당히 비중 있게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이번
평결에 대해서 인용하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온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찌라시 같은 언론에서는 무슨 감성 재판이라고 존나 씹었다던데. 조선중앙 그래요? 도신문이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찌라시가 아니라 그냥 찌라시 그 자체였나? 일단 2013년 10월 23일에 재판이 있었고 판결은 10월 24일 새벽이 났거든요. 네. 그때는 뭐 별 얘기 안 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안도현 시인이 네. 또 이렇게 박근혜가 안중근의 유목을 이마에 포켓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 트위터에서 뭐 어떻게 한 걸 가지고 아마 명예훼손 걸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는데 무죄로 이제 판결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조선중앙이 달려들면서 감성 편결이다. 어떻게 이런 식의 편결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니 뭐 조선이야 원래 그렇다는 치고 예. 중앙일보 때문에 JTBC가 많이 감점당해요. 예. JTBC의 그 손석희 사장의 그 JTBC 뉴스룸 좋아하는 분들도 중앙일보 신문 보면 그냥 화이바가 확 돈다고 그러더만.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랬었는데 예. 이제 그 두 신문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도 감성 판결을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탈탈 트는 거 아니야? 아니 1심의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그 사실 판결문을 읽는데 말이죠. 판결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은 검찰의 그 무리한 항소에 대해서 초목조목 반박하는 거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검찰이 민망해서라도 상고 제기 이런 걸 못할 것 같은데 하겠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 주진우 김어준이 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아니 위에서도 오다가 내려오겠지. 무조건 해. 예. 그러겠지 뭐. 뭐 당장 뭐 어떻게 즉각 뭐 상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 지켜봐야죠. 근데 할 것 같습니다. 뭐 안 한다면은 검찰이 이상해진 거죠.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예. 하면은 안 하면은 이상하다고 하는 이 참 이 검찰의 현주소 반성해야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사실 저희 국민 라디오 진행자 아닙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주진우의 현대사 나레이터를 맡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 처음 밝히는 건데 녹음을 했습니다. 2주분씩 녹음하는데 이제 만약에 오늘 법정 구속, 그러니까 시정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다음부터 방송 못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비한 클로징 멘트까지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이게 쓸데없게 돼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그거 오버한다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그 서영석의 저주라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틀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지 않은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예.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상당히 주목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상여금 받지 않습니까? 네. 뭐 휴가비, 뭐 해서 한 6개 항목에 뭐 이렇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 이거가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퇴직금 산정과도 관련해서. 그렇죠.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거든요. 네. 노조 있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바로 현대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은 노조가 없으니까요. 예. 삼성도 노조 생겼다고 그러더만. 아니 뭐 이제 일반 노조인데 뭐 그래? 그냥 작아요? 극소의 그래서 또 워낙 또 어마어마한 탄압을 또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노조가 이긴 건 이긴 건데 뭐 이 좀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습니다. 왜 2명만 했지? 직급별로 달리 받나?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할 상여금, 그러니까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서
현대자동차는 1999년 현대전공,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통합을 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전공의 상여금 시행세 측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이 점이 고려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서비스 노조의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반길 만한 판결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회사가 승소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죠. 일반적으로 기본금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상정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법정 수당을 산정하고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하여간 근데 경제에 관련해서는 법원의 보수성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아주 썩 만족할 만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의 승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 회사 승리, 10% 노동자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석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 소개 순서입니다. 게시판에 많이 써주셔야 이게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많이 안 써주면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 네. 상까치님이 대법원 판사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동감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정규직인데다가 임기가 아주 그냥 팍팍 늘어지니까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마 비단 상까치님이나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태호님 쓱을 아직도 35%요? 아마 서태호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강윤의 오늘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는 이런 벤이 있나 게시판에 있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네요.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게시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사도요한님 출첵하시면서 오늘은 흥미진진할 듯하다. 주진우 김우준 이야기, 통상임금 이야기 하실 때 잘 들을게요 했는데요. 진짜 귀신입니다. 주진우 김우준 얘기했고 통상임금 이야기 했는데요. 예, 아주 적중률 100%입니다. 횡성중앙고속도로에서 43종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눈 오는 거 많은데 운전하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빙판 고속도로에서 20중, 30중, 40중 추돌 사고 일어나는 거 진짜 눈 깜짝할 셉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 추돌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요, 꽝꽝꽝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부딪히니까 예, 운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보님, 오만과 핑계님도 게시판에 이름 등록해 주셨고요. 둥이파파님은 바닥이 30%이니 거진 바닥 친 거죠. 잘못하면 바닥 뚫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일베에서도 욕먹는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베 안 가보니까 모르겠네. 그만해라 그네야님. 예, 가끔 이강윤이 오늘 시간에 출몰하십니다. 제가 이 사흘 땜빵 하면서도 그만해라 그네야님, 예, 두 번째 뵙는데요. 미국에서 라이브 청취 감사합니다. 텍사스에서 응원합니다. 그만 내려와라 그네야 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만 내려와라 그네야. 그네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네. 워렌 버핏 67조님은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35%로 최저이고 60대는 62% 지지율, 20대 지지율은 13%다 라고 써주셨네요. 20대 지지율 놀랍습니다. 13%.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젊은 층과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박대하는 이런 정권은 또 없습니다. 그런 박대를 개선시키려면은 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20대는 표로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60대 이후의 어르신들 표로 심판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가는 언제 어느 때 또다시 1%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될지 모릅니다. 오케이 마리님은 유시민 씨도 콘크리트 30%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30%는 방법이 없을 듯요. 거의 종교에 가까우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뭐 유시민 씨가 얘기했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고 30%의 콘크리트를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출 마운틴님은 지지율 조사보다는 저주율 조사가 더 낫지 않을까. 말하자면 저주를 하는 비율, 저주율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아주 그야말로 쌈박하십니다. 세테오리님은 또다시 찾아온 정치 토크 시간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아까 아마 석간 브리핑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뚱이파파님은 열정과 긍정님 재밌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뚱이파파님은 저소득층이 보수화되는 이유 뉴스타파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 순응하는 보수주의 성향을 띠게 되는 하위 소득계층, 이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예상했던 마르크스와 또 다른 계급론 베블렌은 우리 경제질서에 내재한 사회적 모순을 마르크스 이후 가장 선구적으로 분석한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듯 말듯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요. 예, 다름과 닮음님, 이미지 사기질에 이용해 먹었던 박근혜나 이용을 당했던 이상돈, 김종인, 이준석 등도 박근혜 정권과 공동 운명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것을 아시라.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면서 무슨 정치판의 기억들이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씌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은 주진우 기자가 마지막에 나와서 한 말 멋있더군요. 정권이, 권력이 기자를 가두고 잡아두고 죽일 수는 있어도 입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대한민국 기자들 제 얘기 듣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예, 대한민국 군인이 그 전시작전권을 받아오면은
미국이 다 떠나고 그러면은 북한과 전쟁에서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면서 불불불 뜨는 그런, 사실 북한보다도 국방비 예산 30배 이상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예. 스칸 브리핑을 한 3분 더 했으니까 게시판도 한 3분 더 하겠습니다. 상까치님, 저도 헷갈렸습니다. 분명 이런 벤이 있나에 달았던 댓글인데 제가 읽어주셔서 잠시 헷갈렸다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무죄인 산나리님은 무죄인 게 당연하지 않는 이 요지경 세상,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옳은 건 옳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김어준과 주진우, 그들이 있어서 그나마 살만한 세상입니다. 국민TV 스태프분들도 멋지십니다. 국민TV 스태프분들 멋지죠. 저만 빼고요.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국민TV TV님. 이 사진을 보면요, 외국인 같은 사람이 보이고 거기에 주진우 기자의 뒷모습, 그리고 김어준 총수, 그리고 45도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영민 국장, 이 사진을 올려놓고 재판 후 점심 메뉴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진작 올려주시지. 그러면 내가 김영민 국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미니님은 안녕하세요 라고만 써주셨고요. 들까치님은 게시판 읽는 것이 M본부 아나운서보다 훨씬 잘하는 듯하다. 오늘 아주 잘하신다. 감사드립니다. 읽는 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벽노을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TV 홍보용 스티커 245mm 곱하기 120mm, 즉 24.5cm 곱하기 12cm가 있고요. 스티커가 있고, 유리 협착형은 더 큽니다. 285mm, 즉 28.5cm 곱하기 160mm, 16cm인데요. 필요하신 조합원들께 보내드린다고, 받아 적으세요. 필요하신 분들. 국민TV 홍보용 스티커. 스티커는 일반 스티커고, 유리 협착형은 아마도 차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신 조합원들께 보내드린답니다. 전화번호는 010-3427-9999, 010-3427-9999 번호로 주소, 수량, 문자 주시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강윤 평론가가 해야 진정한 행간인데요.
예리하지도 못한 시각을 갖고 있는 제가 하려니까 그리고 또 사실 또 이게 무슨 취지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뉴스 2개를 행간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종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BN이라고 아시죠? 매일경제에서 하는 종합편성 채널인데요. MBN에서는 아마 뉴스를 8시 하는 모양입니다. MBN 뉴스 8, 뉴스 8. 저는 사실 MBN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뉴스를 8시 하는지 9시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MBN의 뉴스 8, 뉴스 8의 앵커로 한나라당의 의원을 지냈던 유정현 전 의원이 복귀한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유정현 전 아나운서가 종합편성 채널 뉴스 앵커로 복귀한다. MBN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정현 전 아나운서가 주말 MBN 뉴스 8, 뉴스 8 앵커직을 맡아 17일부터 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S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 방송 생활을 시작한 유정현 씨는 1998년 퇴사한 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문화예술 총괄팀 홍보위원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유정현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 중랑구 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유정현 씨의 정치적인 삶은 별로 길지 않았죠. 2012년 19대 총선 때 공천 탈락을 합니다. 공천 탈락하면은 바로 FM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게 탈당해서 불복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요. 역시 유정현 씨도 중랑구 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연히 떨어집니다. 한나라당 의원 4년을 보내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 낭인 생활을 케이블 TV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오면서 방송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MBN 뉴스 8의 앵커직을 맡게 된 거죠. MBN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정현 씨 10여 년 만에 뉴스 앵커직 복귀다. 메인 앵커라 처음에는 무척 기대가 되면서도 떨린다. 현재 MBN의 주 시청자인 중장년층에게 편안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유정현 씨가 소감을 밝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종편들 진짜 니들 해도 너무하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뉴스 앵커 발탁. 현저하게 공정성 문제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혹은 그 이전에 특정 정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몸을 담았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뉴스 진행자로 나온다면은 뉴스 진행자는요 단순히 읽어만 주는 사람 아닙니다. 뉴스의 선별 이런 데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몸담았던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런 성향을 강화시켜서 또다시 공천을 받으려는 그런 의도도 아마 있을 것이다.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MBN 뉴스8은 악명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앵커로 이윤성 씨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윤성 역시 한나라당 사선의원 출신입니다. 이윤성 씨 사실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앵커 잘했다는 평가를 얻었는데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행보 결코 올바른 행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MBN 뉴스8의 앵커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요. 결국 MBN으로서는 연이어서 한나라당 전직 의원이 뉴스 앵커가 된 셈입니다. MBN만 그렇습니까? 그동안 TV조선이나 채널A 등 종편에서는 신지호라든지 진성호라든지 전직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권 편향적 발언을 쏟아내 많은 언론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은경 사무처장은 뉴스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인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가 뉴스를 진행한다면 그 뉴스 신뢰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을 고려해도 매우 부적절한 기용이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뉴스앵커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을 계속 뉴스앵커로 진행을 시키는 것인지. 물론 이윤성이나 유정현 네임밸류는 있겠죠. 제가 만약에 MBN의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맡고 있다면은 당연히 기자들 중에서 시킬 겁니다.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의 전직이 어떻든 간에 뉴스앵커를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했던, 그렇게 해서 현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언제 어느 때 정계로 복귀할지 모릅니다. 정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뉴스 진행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행간 뉴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모든 종류의 혈액암이나 뇌종양 유방암도 보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발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내놓았는데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혈액암 그리고 뇌종양, 유방암까지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 그건 물론이고요. 직무나 재직기간, 퇴직 및 발병 시기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인간관계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반도체 소녀라든지 이런 연극 그리고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발병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것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해왔던 삼성전자의 그런 처사들, 진짜 대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쪽팔리기 이를 데 없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차번의 그 냉담하고 차가움만이 존재하는 표상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보상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생사가 불분명한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개심해서, 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큰 약물 같은 거 가지고 일하다가 백혈병이나 기타 암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보상을 해줘라. 이런 식의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겨서 바뀐 것인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10수년간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다면은 얼마나 일반인들이라면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암이, 백혈병이 걸리고 했는데 그에 대해 보상은커녕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쓰고, 그런 과정들은 뭐 반도체 소녀라든지 영화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들도 이제 저희 국민라디오에도 출연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그야말로 어이없다고 할 정도로 잘못된 일들이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반면, 안 하면서도 또한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정의를 실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행간에 뭘 할까 고민하면서 뉴스를 보다가 삼성전자 모든 종류의 혈액암이나 뇌종양, 유방암까지도 다 보상하겠다. 그리고 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발병한 사실만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나선, 물론 전향적인 결정입니다.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기 어려움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도 결국은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삼성전자를 사실상 굴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이 없고, 그리고 서민들이라더라도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으면은 이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행간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제목은 오락가락, 칼직접 행보, 이준석. 문제가 된 지난달 18일 술자리에선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발언이 많았다는 게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입니다. 행정관은 또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느냐며 여자 관계는 물론 쉽게 알 수 없는 회사 내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JTBC 중앙일보 보도가 나가자 이튿날 S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방송 못하게 하겠다. 뭐 여자 누구누구 만나줘. 막 만난 적 없는 여성도 이름 거론하면서 협박적으로 말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제가 그 여자 누구누구 만났다. 뭐 이런 이름을 대면서 협박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저도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원이 이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저희가, 제가 그걸, 기자들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은행장관이 그에게 그 질문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그렇다면은, 전달되지 않은 내용 중에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를 따져본다면은, 은행장관이 그 자리에서, 12월 18일 자리에서, 예, 저희가 이제, 가까운 차이였기 때문에, 너 요즘 누구 만난다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름을 거론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협박조의 말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군요. 어떤 직업군을 거론하면서 너 요즘 이런 사람 만난다면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협박조로 느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다. 네, 방송 출연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방송 출연 못하게 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은행장관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은행장관이 거기서 언급하기를 이제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뭐 이런 표현으로 약간 좀 그런 뉘앙스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방송 똑바로 해라. 네, 방송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한다는 거. 이뿐 아니라 자기로 인해 촉발된 의혹들도 사실상 부인. 이른바 문건 배우 발언 논란은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종환 홍보수석실 전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문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김무성, 유승민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워낙 이게 사실관계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배우면서 거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릴까. 하루 만에 뒤바뀐 이준석의 입장. 그러나 이번 일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행동이 음종환 전 행정관의 술자리 발언만큼이나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까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에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마저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요. 아마 오늘 저녁 방송들이나 아마 내일 오전 신문 기사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제 말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갤럽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갤럽도 이제 매주 이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갤럽 조사로는 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35%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정평가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나든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긍정평가가 4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 35%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나 지금 여권에서 좀 심각하게 보는 건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 해 이 국정 운영의 구상을 전반적으로 이제 밑그림을 밝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사실 대부분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상승세를 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오히려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여권에서는 좀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기색도 읽힙니다. 청와대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가지고 청와대 쪽이 시시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겉으로야 일비하지 않는다. 또 이제 매주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조사의 트렌드를 읽는 거지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현재 좀 이 민심의 척도 이런 것들로 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이 안 하지만 실제로는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면은 사실은 정당이 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여당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보통 이제 협력적 긴장 관계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협력은 협력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민심의 흐름 사실 정당이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이 청와대보다는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당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 특히나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데 그 높은 이유 중에 절대적인 상당한 부분을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덕분이다. 그게 떠받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한다는 건 좀 경향상으로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소 좀 이거 빨간 신호등, 적색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최근에 김무성 대표 수첩파동 이후에 지금 친박계하고 비박계 사이에 이 갈등,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시점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당에서 뭔가 좀 쓴소리가 나올 그리고 이게 이제 당내 이 개파 갈등으로 또 조금 더 이렇게 더 불거질 개파 갈등이 그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다들 무성 대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용기도 있고 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만 서면은 이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거꾸로 보여와가지고 오히려 실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이런 동향을 계기로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김무성 대표가 금방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좀 있으면 아마 이제 후반기가 되면 어차피 총선 국면 접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깃발을 딱 꽂고 나가는 거겠지만, 대통령 수행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툭 치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월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4월 보궐선거는 이제 세 군데 이루어지는데, 네. 아시다시피 4월 재보궐선거가 사실 세 군데 모두 지금 새누리당에 유리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가 하나 있죠, 광주 지역이.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야당 밭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17, 18대 때, 17, 18대, 17대는 이제 보궐선거였죠. 새누리당,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신상진 전 의원 재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야권표가 이 민주노동당의 김형주 후보를 비롯해서 이 야권표가 분산된 그런 효과가 컸고, 거기도 사실 야당이 원래 강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특별히, 보궐선거가 특별히, 특별히 큰 변수, 이 김무성 대표와 이 청와대와의 관계, 이거를 규정하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43%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는 20%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세 군데 다 져버리면 그래도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 패배가 도대체 이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누구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칠까도 이제 아마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이 성남 중원 이쪽은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승 정도는 그래도 해야 체면 치레를 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곳 다 지게 되면 사실 김무성 대표한테도 타격이 꽤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50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드는 핵심이 바로 50대 이상 아닙니까? 50대와 이제 60세 이상 중에서 항상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었는데, 처음으로 50대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여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대목은 어떤 거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40% 무너져서 이제 35% 정도로 이렇게 가장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이게 40%를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40%가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고,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40% 정도의 지지를 회복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단계로 바로 접어들 거다. 또 4월 재보궐선거도 있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성남 중원 쪽에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상진 전 의원 재선을 했었죠. 신상진 전 의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선을 긋고 있어서 아마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재보선도 일단 유익 있게 봐야 할 대목이긴 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그 발언 파문이 사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들어온 이야기나 혹은 당에서 해자되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당 내에서는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뭐 폭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발언 이후에 네. 김무성 대표하고 또 유승민 지금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유승민 의원 네. 이쪽의 움직임이 좀 뭐랄까요 그 전체적으로 좀 조직화되는 듯한 네.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비박계 쪽에서는 이 수첩 파동을 계기로 해서 이 청와대 쪽에 또 친박계 쪽에 좀 경고 메시지들을 계속 날리고 있고 네. 오히려 친박계 쪽에서는 이 뭐 29일날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도 지금 모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이제 비박계 쪽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비박계 쪽에서도 조만간 의원들의 모임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파 갈등이 이제 실제 조직적인 그런 충돌로 가는 조짐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상황 정도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그 장악력, 박근혜 대통령의 장악력이 이번 그 비선 실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전한 것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믿는 검찰 조사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서 내놓은 것을 보면은 장악력은 여전하다는 건데요.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비박계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요인이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뭐 겁내는 거죠. 네. 자, 양인래 기자, 오늘 이강윤이 오늘 사실 개편되기 시간으로서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네. 개편돼서 뭐 아마 양경대 기자의 정강 산책은 계속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개편되기 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소개해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코윤서님, 거꾸로 맨 최신 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정대 타임이 없네요. 양정대 타임이 뭔지 저도 이번 사흘 동안 진행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처음에 약간 좀 안 좋아가지고 전화 다시 걸까 했는데,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치를 옮기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없었습니다. 대모달님은 왜 이강윤이 오늘이 서영석이 오늘이 됐느냐? 오늘 처음 들으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오늘까지 사흘째, 이강윤 평론가의 땜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휴가 갔습니다. 아니, 휴가가 아니라 병가죠. 아마 병원 간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여튼 하라니까 합니다. 와이로님, 저번에 39%로 박근혜 지지율 떨어졌을 때 통진당 해산 판결이 있었죠. 이번에는 뭘로 올릴지 궁금, 걱정. 아까 양정대 기자가 30%대로 가도 바로 복원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공안머리를 통해서 복원됐던 거죠. 어떤 작품을 들고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와이로님이 간당간당한데 안 끊기네. 브루벨로님도 저도 이제나 저제나 기둘리고 있어요. 양정대 타임을 기다렸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5%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네요. 미니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강주 MBC 토론 어제 나온 이야기를 올려주셨네요.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진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 만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당대표 된다고 해서 분당하겠다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당대표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울 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도 2007년 결국은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서로 온갖 폭로전을 다 하다가 결국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시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는데 문재인 너 진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 만드냐? 좀 열받긴 하지만 할 수는 있는 얘기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내가 당대표 된다고 해서 분당하겠다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 100%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람 좀 열받게 하는 얘기인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랬더니 가을이 오면님은 전두환 찬양하던 박지원이가 현재 새누리 이정현과 다르다고 보시는지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경선에서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하는 일들은 자주 있는 일이니까 아주 금도를 넘지 않는다면은 참아야죠. 그리고 방송 소리 크기 비교님은 국민라디오와 교통방송 MBC 방송 소리 크기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국민라디오 소리가 훨씬 작긴 작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게시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머니들이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발 실세간의 암투 문제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노총 산하 보육교사 고충 및 비리 고발 상담센터의 김호연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호연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힘드신 모양이네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네요. 예. 예. 이번 사건과 이번 사건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총체적 위기죠. 보이게 모든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공분했다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 이제 개인의 문제로 또는 자질 문제로 하다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원인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제대로 지원이나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 이게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방금 우리 김호연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문제의 해결 방식은 용산 참사에 대한 해결 방식 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결 방식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문제제기 됐다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문제인 거고요. 네. 그 보육 문제에서는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고 보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슈화된 게 제가 보육 현장에서 20년을 있었지만 그 보육이 이슈화된 거는 무상보육 때문에 이슈화된 2012년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무상보육의 그 보편적 복지 방향대로 네. 이것들을 봐야지 되는데 지금 계속 새누리 쪽에서는 이제 무상보육을 후퇴하거나 무상급식을 후퇴하고 뭐 이렇게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제정된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91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 신한국당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에요. 네. 어린이집이란 명칭이 그때부터 생겼고요. 네.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 한 28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네. 계속 영유아보육법이 재개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들은 그 어린이집이 시설 확충으로 쭉 시설 개수가 확충됐던 김영삼 정부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제시화 됐고요. 여러 그 시설들이 엄청나게 2배, 3배 늘어나면서 일어났던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보육시설은 54,000개가 되는데요. 네. 그 시설들이 대부분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죠. 그런데 국가 예산은 보육료가 지원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업자한테 인건비, 운영비 또는 교재교구비, 차량비가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보육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라고 잠재적으로 합의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침해라고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내야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철학 없는 보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문제를 이렇게 국한시킨다, 개인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도 좀 일탈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결론도 CCTV로 계속 지금 보건복지부 발표 났거든요. 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CCTV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번에도 CCTV 있는데도 좁힌 거 아니에요, 애를. 그러면 이게 사후 예방 차원으로서의 CCTV가 되고 그 예방으로서 결과가 학대가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CCTV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는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불신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문제로 본다라면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 어린이집, 그렇게 그 시장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 마인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부모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제 CCTV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뿐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 환경이라는 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되어야 되고요. 지금 살인적이거든요. 영세 돌제비 아이들이 교사 1명이 3명을 봅니다. 그리고 20인 미만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담임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 담임을 겸임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이 대외적인 일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하게 되면 그 반의 담임으로 있었던 그 3명의 아이들이 다른 교사한테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1대6이 됩니다. 그렇죠. 돌제비 아이를 1대6으로 본다라는 건 이거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운영자들의 행태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자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렇게 양상을 했죠. 이게 지원을 하면서 감시 감독을 안 하니까 결국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보육교사 수를 줄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육교사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정말 희망하거든요. 보육교사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뭐 아시다시피 처우도 열악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적 인식이 지금 CCTV 다는데 잠정적인 암묵적인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 예비 범죄자입니다. 보육교사는.
감시 감독해야지 되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은 또 예비 범죄자로 인정하고 참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보육교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애들하고 있으면서 행복한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육이 아직은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네. 이 교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보육 현장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 최후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2013년도에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네.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네. 평균 임금도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노동시간은 제일 긴 12시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교사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근데 그 교사들은 너는 왜 저리 싫은데 중이 왜 안 떠나냐라고 얘기할 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이의 어린이집을 맡길 때 절박하거든요. 맞벌이맘들도 많고, 그렇죠. 내지는 또 그 집에서 아이를 보내는 엄마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맞벌이의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엄마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될 책임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그 보육이 복잡 단안하다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같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분들이 상대방들이 이제 답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하다인데요. 저희는 여러 조건들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보는 생애 첫 교사이고요. 네. 이 생애 첫 교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노동 조건이 좋아져야지 돼요. 네. 그래야 그 마지막에 저희 보육교사들이 있어요. 네. 그게 보육노조의 모토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보육 조건이, 노동환경 조건이 좋아져야 결국엔 보육교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노동 조건이 개선될 거다. 그래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 노동 조건의 개선을 즉각 요구하라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시스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인권이 보장되어지면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는 국공립시설 확충하고, 그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되 민간의 시장을 맡겨두지 말고 최소 30에서 50%는 국공립 확충을 해서 시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좀 보장하고 교사 인권도 보장해달라. 이거입니다.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낮고 사립 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육교사 수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력 있는 교사들은 발을 디딜 곳이 없고요. 저임금인 제일 양성원 출신 교사 상급 또는 교사 원장 사업자의 마인드에 맞는 원장 교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제대로 된 보육교사라면 아무리 근무 환경이 열악해도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이 자기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건 어떤 조건에서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대는 학대입니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학대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따져볼 때 결국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면은 오히려 그것이 보육교사들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에게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의 인권도 결국은 개선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예.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입니까? 5.1%입니다. 54,000개 중에 5,200개입니다. 야,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겠네요. 정원이 16만인데 대기자가 20만으로 작년에 집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맡기니까 사설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데, 그나마 그 국공립조차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위탁을 받은 곳입니다.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 보육시설 54,000개 중에 진정한 국공립시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선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가가 직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고요.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선을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체계도 없다라면 지금은 여기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보육은. 근데 이제 그 사설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립을 만들어버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또 자기들 먹고 사는 다 뺏어간다고 또 아우성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현재로서는 그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요건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우선 현실적으로는 급선무겠네요. 예. 너무 요원하다 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2013년도 한 해만 그 보육시설 증가수 있잖아요. 국공립시설 네. 증가수가 한 200여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10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네. 100개 그 중에 100개 200개에서 100개가 50%가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아, 서울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사유재산을 얘기해서 우리 사업장이 없어진다, 네. 밥벌이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쪽 주장인 거고요. 네. 사회적으로 정부가 해야지 될 거는 보육, 그 아이들의 인권 또는 보육 저출산 문제 해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책은 의지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의지로 반영하기 위한 정부가 철학 있는 돌봄 보육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의 제일 일선인 국공립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그리고 직접 고용을 통한 관리 감독을 질개선을 전혀 손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의지를 가지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국가에서도 의지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네. 국공립 네. 어린이집의 직영과 확충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에다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해서 공공형이라고 네. 국공립시설 확충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그 공공형 어린이집에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공공형이라는 이제 과정을 줘서 제도를 넣어서 통과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마치 국공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천처럼 네. 발생하게 돼서 누군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국가면 국가가 그것을 직접 개입하고 교사 관리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네. 여하튼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그렇게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여야 된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민주노총 산하 보육교사 고충 및 비리 고발 상담센터장 김호연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도 일부 경기와 충청, 호남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구름대가 점차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충남과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중부와 남부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요즘 공기도 탁합니다. 일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먼지를 모두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외출 시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이 올라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를 보이며 반짝 추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눈이랑 비 소식 다시 한번 들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이 편성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이강윤 평론가가 아닌 제가 맡게 돼서 이강윤 평론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쉬울 거고 저로서는 영광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새롭게 개편된
국민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강윤을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